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비트코인 캐시만 조금 찔끔 올라가서 다른 코인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금 정체성의 혼란, 내가 선택한 거에 관한 아마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솔라나랑 에이다가 로빈후드에서 이제 뭐 거래 정지됐다 이런 뉴스나 기사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 갖다 이제 왈가왈부 하면은 아마 더 많이 아니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할 걸 아마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그 확실한 명확성이 하반기로 가면서 증권과 상품에 관한 결정적인 아마 트리거 포인트가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검증 과정이 끝난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다 저는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것도 후행해서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뭐 오늘 내용이 좀 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머릿속을 한번 정리하신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리플 싱가포르 통화청서 결제기간 라이센스 원칙정 승인치드 해서 아시겠지만 XRP한테 뭐 이례적인 일도 아니죠. 이미 다 예상됐던 일이고 그래서 이런 뭐 중요 분기점이 되는 어떤 그런 이슈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뱅크 인공지능 올인 올 하반기부터 이거랑 소프트뱅크에서 아마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과거에 전 세계는 향후의 4차 산업 시대에 1조 개나 되는 인공지능이 깔릴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반도체 산업이 이 삼박자가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은 소뱅에서 비전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과 직접적으로 다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하나둘씩 말씀 또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 제도권 수용에 관한 증권성 시비에 관한 게 CCBB가 가려지는 분기점이 되는 거는 아마 7월 둘째 주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도매 CBDC 프로젝트 유빈을 시작한다. 2022년 11월 3일 날 제가 이걸 조사해 봤는데 이게 XRP랑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냥 자세히만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나가는 김에 쓱 말씀드리고 향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금리가 동결됐죠. 스킵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향후 이제 남은 금리 발표가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향후에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디어를 보면 거의 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현금화 하거나 예전역에 2월 달부터 현금화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미디어가 계속 바람잡이를 했었고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기사 2개를 겹쳤거든요. 여기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중을 알 수가 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하락, 통화정책 효과 때문이 아니야. 되게 웃기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보통 연준 의장이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떨어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 하락은 통화정책 효과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래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인플레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미온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 그거죠. 코비드 19의 해제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후행해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이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거지.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1% 했다가 0.75 했다가 0.5% 했다가 얼마 전까지 0.25 했다가 바로 직전에 동결했었죠. 근데 어떻게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플레이션 하락했지만 주로 에너지 식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지 통화 정책 효과로 하락한 게 아니다. 어쨌건 결정적 트리거는 우크라이나 협상이 될 확률이 저는
이 금리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게 갭차가 0.25%를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게 시장에 얼마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임팩트를 많이 가할까요? 다만 중요한 건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면 풀수록 이 팔의 힘은 빠집니다. 이 누가 만들었는지 이 사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예.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지금 현재 연준이 처한 입장을 이 사진 한 장에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예.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준은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면 뭐 엄청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다시 풀면 이 보따리는 더 두꺼워져서 이 팔의 힘은 빠집니다. 이 가지는 부러질 수밖에 없고. 예. 이게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하반기에 이제 가장 강력한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거죠.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뭐 올해 뭐 3월까지만 뭐 531조 추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는 사실 이게 봉합될 거라는 의미예요. 뭐 조만간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뭐 이게 두 달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정적으로 이것도 아마 하반기 경제 시장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아마 1순위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이제 생각했듯이 1극 체제라면 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해결은 미국이 하는 건데 다극 체제로 변해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나서서 본 국가가 중국이 이거를 화합을 도모했다, 봉합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뭐 어떤 희망을 담아서 내가 이거를 종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랍권 청년층 상대 우방국 여론조사서 중국이 미국 앞서. 그래서 80% 정도 되는 청년들이 오히려 미국보다 여기 중국을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례적인 얘기죠. 거기다가 이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 이제 안 보여드린 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인가? 그분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 주석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00% 완전히 친미 국가예요. 완전히. 근데 이 국가의 총리가 왜 중국을 방문하냐? 여기 사실 해답은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미국이 버젓이 있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기로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는 바로 분기점이 올해 우크라이나 분쟁부터 2030년까지 그 큰 그림의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세계가 다극화 시대에 들어섰다. 단극화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이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국가를 이끌고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월가의 자본이 이거를 이끈다. 그럼 월가의 자본은 전에는 어디였냐? 그 전에는 어디였냐? 근데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월가의 자본이 뭐 미국이 이 프레임을 그냥 무조건 뭐 미국에 관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미디어로부터 교육받은 시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 전체 미디어를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혼란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선입견과 이런 거를 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실 수 있겠지만 미디어라는 게 거의 한국 미디어는 서방 미디어의 거의 60% 이상이 거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우리가 놓치거나 뒤통수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로이터 연합통신, 블룸버그, CNBC 뭐 전통적으로 거의 이런 것들로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데는 여기 기사를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필터링, 예, 그런 게 빠져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찰리님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CBDC가 도래하면 XRP 코인이 사용되나요? 아님 XRP 기술이 사용되나요? XRP 기술이 사용되겠죠. XRP 기술이 적용된 스위프트 2.0망이 모세혈관 같이 전 세계 중앙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면 이 망을 통해서 움직일 거고 이 망 중앙에 있는 BTC를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 이 유동성과 이 개별적인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요거랑 또 상호 연계돼서 자산 시장을 향후에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2.0망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한 건 XRP라고 보시면 어떨까? 사람들은 CBDC가 나오면 XRP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적대적인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미국 하원이 금융위 암호화폐 법안 7월 중 표결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7월 중순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어요. 뭐 권도용 사건도 제가 알기로 7월 14일인가? 그래서 다 맞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더 블록에 7월 둘째 주 회의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 규제 안건에 관해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안건도 이 주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권도용이 얘기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이 권도용 얘기는 XRP 증권성 시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7월달 요 주간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전환 선언한 손정희의 뭐 AI 혁명 주도 5조엔 준비됐다. 얼마 전까지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소프트뱅크 절대로 안 망해요. 쿠팡도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몰렸을 때 망한다 했는데 거의 지금 이커머스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고 신세계 바로 밑에 턱 밑까지 추월해 있는 현재 상황에다가 쿠팡이 이 택배업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아마도 쿠팡이 다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국내 기업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하고도 같이 엮여있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국내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공격태세로 전환할 때가 됐다. 손정희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인공지능, 블록체인 요게 같이 맞춰져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코인 투자라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졸업한다. 졸업을 한다? 아니 코인 시장이 증권 시장 같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단기적인 한 1년 투자하는 거. 그리고 졸업을 한다? 증권 시장이 되게 오래 또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증권 시장이 이 자본주의에 꽂히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증권 시장보다 이 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더 주도적인 자리에 올라갈 텐데 졸업을 한다? 졸업이 있을까요, 과연? 돈을 내가 은행 통장에 100억을 넣어놨다. 예를 들어서 이걸 넣어놨어요. 그러면 물가 가치 대비해서 시대의 흐름도 많이 변하는데 영원한 졸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졸업을 한다 쳐도 노는 것도 한두 달이지. 졸업은 없어요. 항상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뭐 마음 편하고 그래봐야 뭐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사고나 치죠. 자, 어쨌건 코인 투자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증권시장 같이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에 관해서 손정희 회장이 10년 내에 AI가 인류 지성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오고 인간의 1만 배 능력을 가진 AI가 등장한다. 이 얘기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ARM 이게 하반기 아마 IPO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아마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IPO가 아마 분기점이 될 거예요. 하반기 주식시장이 됐건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 시점하고 이 스팟 ETF, BTC
SPOT, 스팟 ETF 시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되게 특이점은 요거랑 요 시점하고, 예. 그러면 거의 정답이 나와, 이미 흐름의 방향성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전 펀드 AI 기업 투자 집중할 것. 근데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세요. 그중 대단한 성공을 이룰 기업이 여럿 나올 것. 아시겠지만 비전 펀드는 어디랑 또 관련돼 있냐? 비트메인에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예, 비트메인에 이미 투자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 소프트뱅크, 알파벳, 구글, 예, 구글로부터 100억 달러 가치 평가. 이게 2021년 말기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자, 디지털 커런 DCG 그룹. 자, 그러니까 배우의 소뱅의 비전 펀드가 밀어주고 구글의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이 DCG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속임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작년 말에 FTX 파산 사건 터지면서 그 사건을 미리 6개월 전에 알았던 것도 베리 실버트였고, 예, 말기에 그 사건 터지면서 제네시스 문제가 불거졌죠.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찬물이 확 끼얹어졌는데 다 저는 정치권하고, 예, 다 설계되어 있는 테라 루나 작업도 그렇고 다, 예, 모종의 소뱅도 그렇고 다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통화그룹의 IPO는 쉽게 40억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도권 수용이 되면 뭐 GBTC부터 해가지고 ETF로 이제 승인되고 나머지 각종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각종 알트코인도 이제 스팟 ETF로 이제 전향이 서서히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 가치 검증이 끝나고 어느 정도 파운더리도 그렇고 개별적인 회사의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다시, 예, 다시 한번 재오픈하고 다시 움직여서 되면 이 DCG 그룹은 어느 순간 IPO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IPO가 비트메인도 IPO 얘기가 시장에서 싹 들어갔는데 이게 수용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대규모 그룹들이 IPO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가 DCG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이 그런 회사로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주식시장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개 주가 제가 알기로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애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뭐 쉐브론부터 해가지고 크라프트, 무디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래서 다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 전부 다 골고루 다 예, 균형을 맞춰서, 예, 맞춰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DCG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기업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부터 해가지고 다 맞춰놓은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들이 이제 투자한 코인들도 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IPO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CFTC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얼마 전에 전 CFTC 위원장이 하원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들 올해 통과될 듯이란 얘기를 하죠. 우리는 SEC만 가지고 제도권 수용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토리 라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증권성을 가리는 데인데 상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상품은 CFTC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SEC와 CFTC가 같이 균형을 이뤄서 제도권 수용에 관한 법률안을 균형 있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팟 BTC ETF에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제 CFTC의 견해도 같이 믹스해서 도출되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는 지금 거짓말쟁이이며, 예, 혼란을 조장하는 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것도, 예, 의도적으로 공화당의 왜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제 천사 역할도 있고 악역이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악마 역할을 하는 거죠. 공화당의 암호화 법안은 SEC 및 CFTC의 명확한 역할을 제시합니다. 6월 2일 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존에 SEC만 얘기가 나왔는데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언급이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결이 많이 다른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SEC와 CFTC 간에 어떤 그 균형미가 있는 그런 법률안이 서서히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여기도 보면은 갤럭시나 21히어스, 비트와이스, 나스닥, 위즈덤트리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증권성 시비에 말려 있는 코인들도 있어요. 솔라나, 에이다, 뭐 폴리곤 같은 거. 근데 증권이든 상품이든 어쨌건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들이 인덱스를 추종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홍콩 SFC에 신청을 했었고,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으니까 이 기관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은 누구 말 듣고 뭐 좋다 이러면은 막 에이다 샀다가 에이 증권성 시비에 걸렸으니까 이거 망할 코인. 뭐 솔라나 FTX 파산 사태 때문에 뭐 흐려졌어. 이거 망할 코인.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 캐시가 뒤통수 치듯이 나중에 이런 코인들이 증권성 시비에서 이제 명암이 가려지면 CCBB가 가려지면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겠죠. 위믹스의 뒤통수를 맞듯이. 근데 뒤통수를 맞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윙클보스 쌍둥이의 뭐 재미니 거래소 영국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개시. 되게 웃긴 게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SEC에서 허락하지 않는 행위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데서는 지금 이런 거를 다 실시를 하고 계속 확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독일 시총 1위 SAP USDC 활용 국가 간 결제 테스트 결정. 여기 보면은 테스트 자체는 이더리움이 아닌 별도의 블록체인에 실행된다. 자, 이걸 보면서 XRP와 분명히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7월 14일 날 여기 SAP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독일로 세계 최초의 실시간 결제 중 하나 전송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면 2016년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7월 14일에 리플랩스 및 독일의 레이즈뱅크 에이지와 협력하여 캐나다에서 독일로 최초의 실제 국제 블록체인 지불을 했었다. 여기 리플사가 껴 있습니다. 자, 이 지나가는 김에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7월 31일에 영지식 증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 네, 아시겠지만 비탈릭 부텔리는 이더리움의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영지식의 끝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 놀리지에 관한 기술이 아마 이입이 될 겁니다. 추후에 지금도 아마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재평가가 분명히 BK같이 지캐시나 호라이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018년 2월 7일에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사라질 거야 라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언급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라진다라고 하면 한 5년 이내, 한 몇 년 이내 이렇게 생각을 해서 BTC 막시멀리스트들이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죠. 알트코인 전부 다 사라집니다. 막 이런 얘기들.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예로 이때 이 당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와 같은 극소수의 코인을 제외하고 전부 다 다른 대부분은 0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결론이 중요하죠. 항상.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거기에 도달하려면 2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2018년 기사기 때문에 2028년 여기 보면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그래서 95%의 코인은 사라진다. 15년 지금서부터 15년이 15년 후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많은 알트코인에 뭐 어떤 뭐 파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여기서 뭐 이때까지만 해도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전통 코인이다, 끝난 코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중간에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중간에 XRP는 리플은 소송에 당하면서 여기서 빠졌고, 비트코인 캐시도 뭐 거래량이 없다라고 해서 빠졌고, 라이트코인은 익명성 코인, 익명성 기술 들어갔다 해서 빠졌고, 어쨌건 중요한 건 이들이 왜 이거를 자산시장에서 상품으로 출시를 했었는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통 코인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왜 EDXM이나 왜 그런 데서 그레스케 자산운용사나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 코인 쓸모없다라고 얘기했던 코인을 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개인들이 생각하는 허접한 피셜의 견해의 기준을 두지 말고 과연 기관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DBS 뱅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베리 실버트를 막 추종했던 이유가 2016년에 이미 스위프트 2.0에 관해서 XRP랑 같이 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말대로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죠. 계속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저는 이분 말을 믿어요. 비트코인, 뭐 디지털 골드, 리플, 스위프트 2.0 이거 다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도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G캐시에 관한 얘기들도 어느 순간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은 중간에 투자를 하다가 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안 되면 중간에 떨궈져 나가고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되면서, 포우에서 이제 포스로 전향되면서 과거에 이때 했었던 말, 2022년 8월 6일 날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 이더리움 포스를 지원한다. 이더리움의 포우 포크를 지원할 의사는 없다. 이더리움의 채굴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간단하다. 아직까지는 명확성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BCH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BCH의 진짜 호재는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호재도 벌써 끝났어요. 이클에 관한. 근데 가격은 아마 분명히 어느 순간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 그러니까 매트릭스 포트 비트메인의 자회사죠. 자, 파생상품 거래소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명확성이 나와요. 몇 개 안 돼요. 스팟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BCH, 라이트코인, USDT, USDC, 체인링크, 폴카닷, 스테이블 2개 빼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EDXM도 사람들이 이제 뭐 전투 코인이야, 쓸모없다,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를 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대중이 이게 전통 코인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대중이 바보이거나 EDXM이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대중이 바보일 확률이 100%죠. 왜? 이 사람들은 기관이니까. 기관이 개인보다 못할까요? 칼자루를 쥔 주인장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E9 프로 이거 4월 달에 신형을 출시했어요. 기존에 E9이었습니다. ETC에 관해서. 근데 신형을 연달아서 두 번을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출시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스닥에서 SFC에 신청한 포트폴리오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장난으로 홍콩 SFC에 나스닥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신청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나스닥은 참고로 DCG의 일부분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일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채굴에 관련해서 전력 비용이 낮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조합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자만이 살아남을 거다. JP모건이 6월 23일 날 이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채굴을 가지고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성능의 베이식 채굴기를 대거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력을 값싸게 공급을 못 받으면 이 채굴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폐지,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대 자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탈중앙화라는 말이 진짜 현실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학문적인 의미인지, 그냥 학문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JP모건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통합되고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야.
생산 비용이 더 낮은 채굴자만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거대 권력기관, 거대 정치 세력, 거대 자본만이 이 시장에서 독점을 할 거야. 결국에는 칼자루를 대중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전력하고 관련해서 제가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하나 2020년 기준에서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여기 보면은 914 빌리언만큼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요.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현 생산 1위 국가가 미국. 그러나 사실 데이터로 따지면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탑 10 컨트리, 이거 그 매장량 2020년 기준에서 매장량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매장량의 거의 대부분을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7%밖에 없어요. 생산은 많이 하는데 매장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위를 점하죠. 러시아,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나이지리아. 여기 중동 국가들, 여기 아랍연맹 여기 쭉 포진해 있죠. 중국에다가 여기서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지금 미국이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막 그러는지 사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어요. 다 여기서 우리 에너지와 막 환경 자체가 더 채굴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이거 러시아예요. 러시아. 여기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파란색이 짙을수록 평균 기온이 낮은 곳이에요. 러시아란 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더운 나라가 나을까요? 여기가 나을까요? 여기는 천연가스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동영상에서 한번 이 얘기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브릭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스위프트 2.0 체계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돼서 이게 이제 서서히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하고 기타 브릭스 국가의 브릭스 플러스 19개국, 20개국이 도합으로 이거를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오페크 플러스 여기에 이제 플러스 러시아가 들어가죠. 여기에 스위프트 2.0만까지 도입이 되고 여기까지 같이 합산을 하고 아세안까지 얼마 전에 한중일까지 여기 이제 들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의 SPFS 요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 SPFS는 스위프트 2.0과 또 연결돼 있고 자 현재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그리고 일본은 절대적으로 뭐 친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할린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러시아 본토와 직접적으로 가스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라인을 깔아요. 이게 사할린 프로젝트 원유 파이프라인을 깔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할린 1과 사할린 2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와 이걸 거래를 합니다. 향후에 거래에서 달러를 배제한다는 뉴스가 만약에 나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하다못해 더한 것도 있습니다. 일본 열도, 시베리아 철도 연결 구상. 이 얘기도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건 한중일에 관해서 오늘 아마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 한국과 일본이 무역거래에서 화이트리스트 삭제한다 뭐 이런 얘기 무역거래에서 우호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잡을 거다 이런 얘기를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 중국도 아마 추후에 같이 복합적으로 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GDP 그로스율 보시면 2002년 절대적으로 G7이 42%로 압도적인데 2022년 정확히 20년이 지난 후에는 G7이 30%, 브릭스가 31%. 자, 점점 그러면 2032년이 되면 브릭스가 이 G7을 압도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상자산이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달러화를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대중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2030년 그리고
맥킨지 컨설팅에서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가구의 대륙별 비율 아시아가 48%에서 57%로 극대화돼서 늘어나고 유로존하고 북미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아시겠지만 경제 자체가 중산층이 허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별로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북미권, 미국을 포함한 북미권은 저성장 기조로 돌아가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인도랑 같이 고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년까지. 이들이 탈달러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설명과 맥킨지에서 이제 요거를 요 데이터를 빼낸 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저한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AI가 사람 인구수를 대체할 거다. 근데 보세요. 생산과 소비에 관련해서 로봇과 로봇이 하나요? 왜 맥킨지에서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2021년에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지 이런 거를 그냥 발표를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맥킨지 컨설팅에 관한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모르신다는 거죠. 이 진짜 세계 4대 컨설팅 회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맥킨지 컨설팅이에요. PwC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알아주는 데가.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은행에서 자 여기도 보면은 G7이 오히려 하향하고 여기 이머징 국가들이 오히려 더 향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야 이 얘기를 있죠. 이거랑 가상자산 시장이랑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게 반대라고 하면 탈달러화가 진행이 안 되죠. 오히려 이들 국가가 GDP, GNP를 성장을 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이 같이 확장되는 그런 그림을 채굴 산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스위프트 1.0을 버리고 스위프트 2.0에 본인의 에너지를 옮겨가는 추세이고 그것을 통해서 달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 2.0은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CBDC가 움직일 거고 가상자산도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아마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좀 견디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